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워낙 잘하셔갖고 제가 지금 자리를 보존하려고 급하게 다시 나왔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되게 잘해주셔갖고요. 어차피 같은 신 앵커로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또 3,000포인트를 넘었다가 다시 또 3,000을 살짝 하회하는, 네. 물론 코스피 기준이긴 하지만 오프닝 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100포인트 장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2,900 가면 사고 3,000 가면 팔아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드는 굉장히 네. 좁은 시장인데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사실 지난번에 금요일날 안 나오셨으니까 목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숫자 싸움인 것 같다. 네. 2,903 여기를 이제 깨지 않아서 그래서 한시는 덜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3,000선 한번 찍어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상대로 이제 흘러갔고요. 사실은 아까도 이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그냥 지금은 ELS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낫다. 네. 이럴 정도로 상단과 하단이 뭔가 폭이 좀 좁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이슈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당분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내일이나 내모레 정도는 조금 눌림이 좀 나올 겁니다. 눌림이 좀 어찌 보면 이제 3일 동안 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좀 피로감이 좀 쌓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3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해서 조금 숨고르기 이후에 일단 3,100까지는 조금 열려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3,1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겠죠. 예. 바로 이익치가 이제 상향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간마다 발표되는 무역 수출 통계 자료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수급도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예. 이제 내일 있을 미중 무역 정상회담이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떠한 또 소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까지는 상승 나오지만 내일이나 내모레는 조금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증시 포인트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주간으로 보면 좀 눌림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네. 좀 정리했고요. 목이 메이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네. 투자 식스팩을 네. 어떻게든 잘 유지해 주신 예. 네, 강성호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끔 이렇게 목이 좀 메일 때가 있어요. 예. 네, 울분일 수도 갑자기, 있고 네, 기분이 좀 올라서 그런가요? 제가 울분이 좀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 고침은 두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는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네. 합니다. 시장 얘기가 3,000선 회복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보면 2,999 숫자놀이 같긴 하지만 네. 마디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3,000선을 뚫고 연말 랠리까지 갈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두 번째 새로 고침을 넘어갈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건지. 네. 연말 랠리,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대한 연말 랠리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좀 막혀 있는. 네. 물론 이제 이번 달에 나올 말일날 이제 다음 달 일요일날 나올 무역 수지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3,300이라고 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직은 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이제 주말에도 리서치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네. 과연 외국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아마 아실 겁니다. 야네이드 박사의 리서치 자문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네. 내년 연간 성장률을 되게 전반적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하향 조정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좀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야드니 네, 그쵸. 블로그에서요? 예. 원래 그분이 굉장히 강세론자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네. 원래는 진짜 닥터둠과 반대로 반대죠. 예. 계속 그냥 고거만 외치시는 분인데도 이머징 마켓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 그리고 포워드 EPS 자체를 좀 낮게 측정을 하셨던 분이 이게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시간 됐을 때 한번 그 지표도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일이겠죠.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내일로 이제 하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를 돌렸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주변 왕이
말도 그렇고 주변에 네. 이제 미국의 안보 보좌관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네. 이거 생각보다 이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라는 국가를 토대로 해서 그 기준점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두려운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정도인가요? 10년 정도 기간을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라고 좀 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관련된 부분들, 위안화. 근데 지금 최근에 위안화가 그때는 위안화가 절하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2010년도 초반부터 한 재작년까지는 이 물가가 안정기에 좀 덮어들었죠. 왜냐하면 중국의 그런 최대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ODM, OEM이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을 텐데 지금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위안화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또 그 미국하고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너희 위안화 가치를 조금 이제 절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기대는 있었지만은 아마 내일은 조금은 소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반에 아마 조금은 지수가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예. 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앵커님은 미중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예. 거의 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중미 정상회담이 온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최초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의미 있는 미팅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 뭐랄까요 뭐 데이터도 보긴 했는데 뭐 동일하게 껄끄러운 얘기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핵심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핵심 이익.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원 차이나와 관련된 그렇죠. 분리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뭐 신장 위구르에 관련된 뭐 인권 문제나 대만이 뭐 독립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철저히 배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껄끄러운 얘기가 그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있어서 당장 뭐라고 할까요? 중국과 미국이 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모멘텀이 되겠지만 조금은 좀 톤을 낮추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오전에 중국 지표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도 괜찮았고 예상치보다도 오히려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모든 게 이전부터 한 여름부터 사실 중국 인민은행에서 각 은행별로 지준율을 좀 인하를 좀 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영향으로 조금 단계적 효과가 좀 나왔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뭐 홍다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증시가 못 가는 게 대중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이 지수와 거의 밀접한 연동 관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좀 희망적인 얘기도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를 봤을 때는 제가 좀 이제 필요 충족 조건의 하나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6중 전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이런 그런 단위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거의 권력을 완전히 이제 이신동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내년에 있을 이제 양회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빠르게 중국에서 조금 부양책이 빠르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예상하는 거는 내년 한 1분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1분기 네. 전후 정도 예상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좀 어차피 내놓을 거 좀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지준율 인하까지 했고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그 중국 공산당에서 이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관련된 얘기도 계속 밀어붙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주식담보대출이겠죠. 주택담보대출이겠죠. 주담대에 대해 관련된 부분도 완화된 조건을 좀 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대출 관련 요건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연말 랠리를 진입하는 조건은 저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양책 빨리 내놔야 된다.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올해를 넘어가면은 내년에 이제 뭐 까치 랠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거를 좀 기대해봐야 되겠죠. 부정 랠리. 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네. 오늘 나온 소매 판매도 표면적으로는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인플레이션, 즉 가격적인 부분이 네. 올라와서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을 잘 말씀해 주신 게 중국의 정책을 쓰기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봐줘야 된다는 얘기는 자꾸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13%가 넘는 상황에서 섣불리 썼었다가는 이제 되려 물가만 높여버리는 그러면 총알을 다 쓰고 나서 내년 중반에 시진핑의
재집권으로 가는 타이밍에는 오히려 물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지지율이 안 올라올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40%, 대통령보다도 40% 초반이죠.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그 하락세는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나 하락세가 일어나긴 하지만 네. 굉장히 빠르게 그 이유가 네.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하나도 안 잡히기 때문에 물가 부담을 제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미국 내외 휘발유 가격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전인대쯤 하는 1분기 때 가서 물가가 좀 잡히고 나서 정책을 쓰는 게 그래야 10월 정도에 갔을 때 경기가 좀 회복되면 우리 시주석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산타 랠리에 대한 다소 조금 중립적인 시각이지 않겠냐. 지난주에 계속 중국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미국과 맨날 커플링, 디커플링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 정도 중시면은 중국과 커플링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우리가 네. 중국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특히 이제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중간재를 통해서 미국으로나 다른 나라까지 가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가는 물량이 25%인데다가 환율 같은 거 잘 보시면 중국의 환율은 특히 위안화는 달러 대비해서 많이 절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또 바스켓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를 중국의 위안화의 프락시라고 보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소매 판매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달러가 강한데 그거 못지않게 위안화도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표는 그걸 반영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위안화가 이거 소위 말하는 구라 아니야? 위안화 왜 이렇게 강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위안화가 절하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네. 그래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 랠리가 쉬울까라는 고민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수에 대한 전망보다 이런 불안감 내지는 이런 약간 뻑뻑함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하게 될지 그 얘기를 해보면 결국 섹터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섹터를 잘 고르면 그래도 시장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이제 변목 형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안화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계속 진행됐던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절하가 안 되고. 절하가 안 예. 되고. 그럼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인플레는 사실은 고점, 인플레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조금 이제 횡보를 하겠죠. 네. 이 수치들이.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중국 기업하고 같이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범할 수 있는 섹터들이 당연히 강세를 가져갈 내년에는 수 있다. 보일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섹터를 좀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변목 형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물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텀을 두고 통과하는 섹터도 있고 다이렉트로 지금 통과하는 섹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건설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뭐 네.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분들의 이런 예. 또 이제 토론회들이 아직 본격적으로는 시작이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는 딱 두 종목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현대건설하고 HD현대산업개발. 왜? 결국 기준은 뭐냐면 재정비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재정비 쪽으로 공약들이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법률상으로 신규 주택 관련된 허가권이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좀 보실 때는 이 두 종목의 탑픽이 좀 될 수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그 대외적으로 플랜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송. 네, 운송 쪽도 유망하게 보는데 운송 쪽으로 좀 봤을 때는 전반적이 뭐 포괄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지금 뭐 미국에서 폴비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서 항공 쪽을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겠죠. 바로 대한항공이 탑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왜냐하면 물류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물론 물건의 크기와 이런 면적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물류 대란을 조금이나 희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보여줬던 숫자로 보여줬던 기업이죠. 바로 대한항공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뭐 화학도 마찬가지겠고요. 화학도 여기서 선별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쪽을 좀 유망하게 보는 부분들은 앞서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제 미국 방문하시죠. 시스템 반도체기죠. 특히 DB하이텍 관련된 부분들 지금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예. DB하이텍이 좀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좀 잡아들었습니다. 건설, 뭐 운송, 화학, 시스템 반도체. 요게 이제 뭐 산타 랠리라기보다는 그나마 약간 뉴 액티브 전략이겠죠.
그 지수 연동 대비해서 지수보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네 가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건설부터 운송, 화학, 거기다가 시스템 반도체 네. 관련된 업종과 종목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인데 지난주부터 사실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죠. 네. 셀트리온 주가가 바닥을 잡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1년 내내 사실 부진했었거든요. 네. 전체 시장에서 부진했었는데 조금은 뭐 용트림이라고 할까요? 좀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고 보니까 내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때, 야, 이거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다시 또 예전의 영광을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코스닥에서는 황제였죠, 황제. 네, 셀트리온 예전에는 그랬죠. 그룹주가 황제였고 이제 이게 부활할 것이냐, 황제의 부활이라는 키워드인데 셀트리온은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키노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슈 때문에 지금 변동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레키노나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미 알려졌던 재료였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도장에 딱 찍혔던 부분이고 이제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순수 관련된 사업으로만 조금 부각받기를 좀 원하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 뭐 추가적인 하락? 글쎄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셀트리온은 지금이 전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이유를 3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좀 네. 희망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램시마, SC도 있지만 트룩시마 관련된 부분 많죠.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트룩시마 미국 처방률이 사실 3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는데 오히려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0.2%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4개월 연속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좀 뚜렷하게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마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은 조금씩 좀 하향되지만 일본과 지금 미국 처방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적에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은 이 트루시마 관련돼서 미국향 매출이 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네. 공급 물량을 좀 일시적으로 조정했다. 근데 공급 물량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은 뭐 원재료값 상승도 있겠지만은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났어. 그 붐이라기보다는 좀 팬데믹이 다시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방문하는 분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처방률이 떨어질 거라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출에 그렇게 잡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의 대형 사보험사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의료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처방 금액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크잖아요. 금액 자체가 한 번 네. 또 병원 진료 받을 때마다. 그래서 대형 보험사에 등재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 트룩시마 관련된 부분들의 처방률은 계속 높게 컨센이 좀 유지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키노나는 그냥 보너스 개념이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색깔을 완전 지워버리고 이제 본연의 업으로 좀 보는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만 봐도 연봉을 봤을 때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예. 한번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뭐 조금은 좀 그렇지만은 테크니컬 쪽으로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네. 연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봉의 조정이 끝나느냐 아닌데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상승이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지금 보면 다음 연도가 이렇게 음봉으로 좀 자리매김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반납하고 상승 나왔다가 반납하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 상승이 과속 랠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니면 이걸 언제 살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조금 더 버티시면은 주주분들은 분명히 저는 주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셀트리온 저는 내년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럼 꽃길 좀 열린다고 올해는 모르겠지만 네. 내년에는 만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은 셀트리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코멘트는 일단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컴플라이언스도 있어서 네. 근데 데이터를 몇 개 그려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한 자료를 만들려고.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뭐 국내에서도 헬스케어에 대한 성장성이 있지만 결국엔 수출과의 연관성을 가져가 봤을 때 바이오 헬스라고 이제 명칭을 할 수 있는 수출 데이터 금액이 있는데 의료기기와 의약품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뭐 오스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료기기와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바이오 쪽도 있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셀트리온 내지는 전체적인 제약주와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수출 금액, 특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8월부터는 급격하게 꺾였었어요. 그 수출 금액과 비중이. 근데 불과 한두 달 전부터 이게 올라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뭐 꺾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로스 레이트가 꺾여 내리는 상황에서 되려 수출의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였다라는 거고 거기다 약간 더 포장을 한다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하지만 어느 순간 중앙은행이나 통화정책이든 이제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조금은 걷어들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성장이 희소해지고 꿈과 희망을 줬었던 업종인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수출에서 찾는다면 그쪽에서도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런 매크로적인 데이터가 주식시장에도 뭐 셀트리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가 1년간 소위 말해서 왕따가 됐었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좀 대장주로서의 역할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NFT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NFT도 꿈과 희망을 주는 네. 업종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사회를 열 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이오주도 이제 성장성 못지않은 어떤 아이콘이었잖아요. 한번 열린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도 뭐 셀트리온 굉장히 바닥콜 많이 하시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너무 바닥코이라고 얘기하시면 부담되니까 그래요? 그냥 긍정적이다. 네네. 좀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가면은 좋다라는 말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NFT 관련돼서는 사실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냐면 봉이 김설날 테마다. 물테마처럼. 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이제 사고 파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자산으로 사실 법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규명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그냥 같이 조금 지금 이 부분들을 좀 흐름을 따라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주들이 이제 물론 이제 강하게 상승 나왔다가 오전에 그리고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고 있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장세가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는 연말까지는 숫자로 봤을 때는 상단에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면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담아봐야 될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네. 관심주 있을까요?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네, 알겠습니다. 정박으로 가시나요? 이렇게 딱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새로 고침은 셀트리온으로 마무리 짓고 자, 이제 신광선 매니저 오늘 또 월요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네. 또 월요일 힘차게 PT 종목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PT 좀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또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쇼티지가 나을 것 같다. 쇼티지? 네, 또 이제 음식료 쪽에서 특히 대두 쪽에서 쇼티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조류독감 얘기들도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방에서. 네.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코드번호 003960이고요. 네. 종목명은 네 글자입니다. 4조 대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두 사업, 식용유 관련된 사업을 같이 부분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원래 주업은 원양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 지난주부터 국내 조류독감 관련된 부분들이 지방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묻혔어요. 재료 자체가 많이 묻혔죠.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나중에 나아지는 기미가 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절성 요인이 강하잖아요. 조류독감은. 네. 11월마다 항상 조류독감 테마들이 항상 불을 뿜었는데 조류독감 관련된 부분들 뭐 조금 더 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배경들은 이제 대두 관련된 부분들, 콩이겠죠. 콩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수입 물량들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 관세청에서 축소하고 싶어서 축소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대두 관련된 물동량이라고 좀 표현해야 되는데 네.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급난 이슈. 그래서 뭐 자극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부난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용 관련된 식용 이 대두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빠르게 가격 전략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상승이 3만 원대, 오랜만에 좀 3만 원대 넘어서는 모습 보이는데 매수 가격을 좀 수정해 드릴게요. 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눌릴 것 같거든요. 3만 원 이하로, 3만 원 이하. 그러니까 29,900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에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여기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눌렸다가 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목표 가격을 이전에 눌렸다 가는 조건으로 35,000원 선으로 신고가 한번 노려보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27,5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3만 원 이하 목표가 35,000원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중요할 것 같네요. 3만 원 이하 매수고요. 목표가가 이제 전고점 돌파 35,000원, 손절가 27,500원이고요. 자, 외국인이 사줄지 기관이 사줄지 사조 대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